댓글이 달아주실 게 보셨어요?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깜짝 놀랐고요. 댓글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재밌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중환자가 뭐야. 차이나도 심용한, 옆나라도 심용한, 대륙사도 심용한. 대륙사? 어쨌든 우리가 좀 대륙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있잖아. 만주요. 중국집 심용한의 짜장면. 저희 자주 이용하는 거긴가요? 중국산은 심용한 괜찮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쯤 되면 그걸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적당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좀 적지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춘추전국시대란 말을 해요.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기가 있었고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죠. 진나라가 금세 15년 만에 망한 다음에 누가 천하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한고조 유방과 초의 항우라는 양대 산맥이 싸워서 결국 이제 한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한나라 말기가 되면 중국의 재분열, 삼국지 시대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초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먼저 살짝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냐면 요 시기 때 중국이 황허와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확 팽창을 해요. 중국사 이해 공식 1, 황허. 중국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했냐? 당연히 황허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미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때 황허에서도 문명이 나타났고 양쯔강에서도 문명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국가가 되고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은 황허예요. 근데 이 강이 좀 기냐고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상류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얘가 푹 막 올라가요, 위쪽으로. 그래서 몽골 일대까지 푹 올라갔다가 다시 디귿자로 꺾여 내려와요. 디귿자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꺾이는 그 시점에 여기에 강 하나가 붙어요.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위수라는 말을 써요. 위수. 황허가 디귿자로 꺾이는 곳, 그리고 위수가 이렇게 만나는 곳. 그러면 일종의 미음자 모양의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관중 지역이라 불러요. 관중의 가장 중요한 옥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시안, 과거에 장안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중국의 고대 왕조들이 다 수도를 세워요.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바뀌거나 위태위태하면 러양, 낙양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황허가 꺾인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말하면 뭐 산둥성이나 성들인데 이쪽이 중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허랑 위수가 만나는 지점에 왼쪽에는 관중평원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중원평원이 있는 거예요. 이 일대가 지금 가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는 뭐죠? 아직 청동기라든지 석기농기구를 쓰던 시대예요. 석기농기구로 땅을 파고 밭농사, 조, 콩,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심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의 농업적인 생산력을 기반으로 본다라면 관중이나 중원이 농업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번성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중국 역사학군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죠. 왜냐면 제가 말을 되게 편하게 했는데 관중평원 하나가 한반도보다 크거든요. 이 중원평원 하나가 한반도 몇 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일대에 첫 번째 황허라는 거대한 강이 있고 사실은 위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들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의 큰 나라가 들어서기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춘추전국시대 기준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춘추전국시대 때 관중 지역의 최고의 강성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진나라예요. 그리고 중원 지역은 제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거니까 초기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관중 지역과 이 중원 지역의 대결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사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양쯔강을 통해서 중국은 두 번째 도약을 했다. 황허는 중국의 북부를 가로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양쯔강은 즉 장강은 중국의 남부를 쫙 가르고 있는데 그 길이와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해요. 크게도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쭉쭉 쪼개지는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나 갈치산 이렇게 툭툭툭 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퍼져나가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 강의 지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고 숲이 크고 아직은 그 숲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야기할 적에 양쯔강 상류 지역,
유비나 관우나 제갈량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 일대는 그냥 촉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파촉 지역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양쯔강 중류 권역이 있고 양쯔강 하류 권역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춘추 전국시대 때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초나라예요. 초나라가 양쯔강 중류 지역에서 번성한 지역이에요. 양쯔강 중류의 위치 자체가 관중이나 중원에서도 내려오기 좋아요. 황허의 선진 문물이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중원으로 쳐들어가서 중원 지역을 점령하기도 좋고, 진나라죠? 관중을 쳐들어가서 관중을 점령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나라가 번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나라가 초나라고, 나중에도 보면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초의 항우가 결국은 1차적으로 천하를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양쯔강 중류 지역의 위치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삼국지 마니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유비랑 조조 이런 사람들끼리 원래 중원이나 관중에서 막 경쟁을 했잖아요. 막 경쟁하다가 유비가 밀렸잖아요. 밀려서 어디를 가요? 유표의 땅인 형주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형주 일대가 요 초나라가 번성했었던 양쯔강 중류 권역이다. 그래서 양쯔강 북쪽은 화중지대, 양쯔강 남쪽은 이제 화남지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양쯔강 중류는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양쯔강 하류가 있어요. 양쯔강 하류 얘기하면 나오면 요즘 분들은 다들 알아요. 갑자기 반색을 해요. 그러면서 상하이 이러면서 상하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미리 말씀드릴게요. 상하이는 아편전쟁 이전에는 중국의 어떤 역사책을 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상하이 일대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양쯔강 완전 하류지대에 진짜 모래톱 쌓여있는 해안가예요. 거기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왜냐면 중국은 어찌됐건 강을 중심으로 강 일대에 어마어마한 양의 평원이 있고 거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안가의 의미가 있어진 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하이 일대, 상해 일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리가 없고 거기에 정치 세력 또한 등장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양쯔강 하류에는 그 유명한 오나라 월나라가 들어섰죠.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가 들어서서 활동했던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난징, 남경이라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주변부예요. 이 당시에는 원래는 중국에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경합을 벌이면서 그냥 하나의 한족으로 발전하는 계열이 있고 이제 벗어나서 이민족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나라나 월나라가 뭐 이민족이나 오랑캐는 아니지만 오랑캐스러운 거죠. 아유, 저게 저 근본도 없는 게 저 힘이 세져가 지금 해맹의 의식에 참여했네. 아직도 그런 제도가 없어? 말 타고 다니니? 야, 술에 몰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 파트너십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 파트너십 내에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앉혀주는 그게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 정말 역사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삼국지까지만 슬쩍 얘기를 했잖아요. 조조가 원소나 공손창 같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중원과 관중 일대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지도로 보면 영토가 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아주 알곡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자원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양쯔강을 경계로 해서 실제로 남쪽에 이제 오나라랑 왼쪽에 총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개척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천하 3분의 개라고 해서 유비가 찾아오니까 제갈량이 다른 길이 있다, 제3의 길이 있다, 형주를 기반으로 해서 파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운거하면 된다. 과거에 항우한테 패배했었던 유방이 결국 파촉 지역에 들어가서 제기를 해서 항우를 평정하고 한 나라를 세웠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거기에 스토리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원래는 황허를 중심으로 하는 화북 지역이 핵심 메인 지역인데, 중국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삼국지 단계, 한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 오나라나 청나라가 남쪽에 들어서면서 내 나라를 위와 싸워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 자원을 마구마구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양쯔강 이남 지역이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적 용어로 강남 개발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과 잠실, 뭐 동작, 반포, 압구정 나오는데 스케일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 가끔가다 근데 삼국지 읽어봤는데 강동 지역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강동은 뭔가? 그건 뭐냐면 양쯔강 하류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다가요. 꺾인 자리에 난징이 있어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양측의 하류가 딱 맞고 있고 그 일대 농사 짓기 좋은 엄청난 평원이 있고 거기다 성을 쌓으니까 외적이 들어와도 방비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가 올라가서 꺾여 있고 그 근처에 초기에 자리를 잡았던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손건네 같은 손씨 집안 사람들이니까 강 건너 동쪽이다. 그래서 강동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삼국지 단계로 들어가면 강 동쪽만 아니라 전체가 다 되는 거니까 강남 개발이란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지금 양세형 PD 얼굴이 안 좋아져요. 이걸 어떻게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 그래서 초기 세팅이 좀 힘들 거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커졌을까? 지금의 중국을 보면 만주도 중국 땅이고 몽골 일대도 중국 땅이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 다 중국 땅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이야기가 뿅 넘어와요. 핵심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신족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고전의 배경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송나라 말기에 몽골에 칭기즈칸이 등장하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막 일대의 정복 사업을 펼치고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쿠빌라이 칸이라는 후계자가 나와서 중국 전체를 점령하죠. 영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중국만 점령한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때 원래 몽골족의 그 진정한 수도가 카라코룸이었는데 수도를 옮겨요. 카라코룸에서 대도라는 곳으로 옮겨요. 대도가 어디냐? 거기 오늘날 베이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나라는 한 100여 년 가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을 줬냐면 우리 유목민족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환상을 일대 뭐 유목민족, 이민족 아무튼 비중국 계열 민족들한테 영향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만 좀 있으면 나는 몽골의 후예다, 나는 칭기즈칸의 후예다, 나는 칸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좀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은 어찌됐건 중화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막 성장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엎은, 판을 뒤엎은 사람이 칭기즈칸이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고 이래버리니까 그 전통이 계속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15, 16세기가 되면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 누르하치는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만주족이라는 얘기는 만주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는 세력이라는 건데 이쪽은 사실은 유목민도 아니에요. 유목민도 아니고 반농사와 목축을 겸하는 반유목, 반수력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원을 따져보더라도 뭐 숙신, 말갈부터 내려와서 이제 우리 고구려 발해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여진 이런 게 이제 막 복잡하게 섞이면서 등장하게 된 게 만주족이거든요.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를 쫙 통일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홍타지가 몽골을 쳐들어가요. 몽골 일대를 점령을 하고 몽골 일대를 점령하면서 칭기즈칸의 후예 왕족들한테 칭기즈칸과 그 일족이 썼었던 그 황제의 장식품들을 선물로 받아요. 받으면서 나는 만주 세계의 지배자이자 대유목 세계의 지배자인 칭기즈칸 후예다 라고 홍타지가 자기 자신의 위상을 딱 정리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국호를 후금해서 청나라로 바꿔요. 원래 유목세계의 지배자는 선우, 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몽골 걸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홍타지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해요. 사실은 유목도 아닌데 유목의 문화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중국을 먹겠어 하고 나서 중국을 쳐들어가기 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꺾고 조선을 강제로 자기네 동맹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 명나라가 무너지니까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약 100여 년간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는 위대한 황제들이 나와요. 이 황제들이 몽골 완벽하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완벽하게 점령하고 티베트 완벽하게 점령하고 타이완 점령하고 한때 걸륭제 때는 미얀마 일대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동남아시아 절반을 먹었었어요. 만한 변형제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 하지만 중국을 통제하고 번부라고 그래서 유목민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유목민족들을 꽉 잡고 있고 잠깐 힘에 의해서 섞여지고 몇백 년간 엎치락뒤치락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세계와 비중화세계라는 경계선이 있었던 거를 사실은 전혀 엉뚱한 청나라, 만주족에 의해서 이게 하나로 묶어지게 된 거예요. 묶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현대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중국이란 영토가 중국사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된 거죠. 땅 얘기만 해도 거의 지금 2000년? 3000년 역사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지도를 좀 지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이러면 이제 중국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중국은 지금 원론적으로 다원일체론, 그러니까 우리가 한족을 중심으로 여러 개가 융화됐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속지주의라고 해서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은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 일어나는가도 지금 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형성된 세계와 급격하게 늘어난 세계의 이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걸 중국인들 스스로도 감내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기를 거치면서 전통과 완전히 단절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통문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 국가의 관계나 우리 내부의 문화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앞으로 다른 거 보고 재밌더라도 요거 다시 보셔야 돼요. 리플레이. 네. 다음번에 왕조 순서를 갑시다. 이게 너무 어렵지만 또 요거 정리 안 해두면 안 돼서 하상주부터 시작해서 송원 명청까지 가는 왕조 순서에 대해서 핵심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